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강에서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군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제 함께 있었던 친구 측의 구체적인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정민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은 아직 충분치 않다라는 반응입니다. 저희 채널A에서 손정민 군의 부친을 인터뷰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의 해명에 대한 정민군 부모님의 반응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신문 읽기 전에 화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중심에 역시 조국 전 장관이 서 있습니다. 다시 검찰 앞에 서나? 라는 질문 오늘의 화두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20대들이 요즘 민주당 지지하냐는 건 기아 표현이다 라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한다는 건 기아 표현이다 라는 20대들의 성토가 송영길 당대표 앞에서 쏟아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젊은 층이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체제 하에서 이런 쓴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20대의 발언 진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반문 띄우고 2030 껴안고 윤석열 전 총장의 전략을 한국일보가 이렇게 분석했군요. 어제 나왔던 5.18 발언 윤석열의 역습이다 이렇게 한국일보 춘평했습니다. 5.18은 독재 저항 이 발언의 노림수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광주에 갈 계획이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일제히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살인범 허민우 본인이 경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을 때려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허민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호관찰 대상자였다라는 겁니다. 법무부가 보호관찰만 잘했어도 지켜보기만 했어도 인천 노래방에서의 살인, 노래 주점에서의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지적 뼈아픕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찰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전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앞서 드렸던 화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다시 검찰 앞에 설까?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물음이 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라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도대체 공소장 내용을 누가 유출했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야당에서는 조 전 장관이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성윤 기소 등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성윤 엄호에 나선 추미애 전 장관 공소장 유출 맹비난 긴 글을 썼는데 저희가 줄여봤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준 것, 검찰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갔죠. 비판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추 장관 주장했고요. 검찰개혁 조롱 도저히 할 수 없는 선 넘은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피의 사실과 무관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불리한 정황을 꾸몄다. 법무부는 누가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 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을 엄호하며 공소장 내용 유출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김도부 의원은 추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억지 물타기 궤변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도부 의원인데요.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공개돼 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정부 여당이 억지와 궤변으로 물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기소가 되면 공개 재판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장에 의거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합니다. 즉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다 라고 김덕 의원이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함께 보시죠. 추 장관의 내로남불, 일각조간신문들의 시각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 들어서 공소장 비공개로 결정한 바 있었다.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징계 국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 심의 의결 요지 문건 유포는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로. 자, 남불.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서는 피의 사실을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이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라임 사태에 대해서 파견기관, 룸살롱 접대 의혹 검사들의 파견기관까지 공개해서 사실상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특정했다라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중 보고받았다라고 수사 계획을 발설했다라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하지 않고를 내로남불하고 있다라는 조간신문 일각의 비판인 겁니다.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죠. 서울대 병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서 발부되었고요. 9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기자, 수사 계획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 밝혀서 이때도 논란이 됐었고, 몇 가지 신라젠 취재 의혹 등등에서도 확실치 않은 피의자의 확실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줄줄줄 밝혔던 것도 기억에 선명한데, 이성윤 지검장 조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밝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일각의 조간신문들이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수사 때는 수사 계획까지를 얘기했었죠.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 때는 공모 증거가 많다라고 얘기했었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직무 배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찰 결과 심각하다. 그리고 비위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 전에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기소된 피고인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거와 왜 잣대가 다르냐, 이런 이제 이중 잣대 논란이 있는 건데, 전 이 문제보다 전 굉장히 박범계 장관에도 추미애 전 장관에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는 바로 그 맞다. 절차적 정의인 거죠. 만약에 공소장이 무분별하게 지금 유출됐다 그러면 저는 엄중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의 때문에. 그렇죠. 공소장을 하더라도 만약 공소장이 물론 기소 후에는 공개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공개된 시점이 재판 과정 전에, 특히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도 알려지기 전에 공개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그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과 법무부와 청와대가 그것을 어겼기 때문인 거죠. 어겼다고 이제 물론 검찰이 주장하는 거고 재판 과정 속에서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결국은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을 때 그것을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만약 공소장이 잘못 공개된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엄히 처벌해야 되는 것처럼 전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출국 금지 과정에서 물론 그것이 이제 청와대도 그리고 또 법무부가 개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을 접근하면 저는 이중 잣대 논란, 내로남불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간신문 일각의 이 같은 비판,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의 입장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개인정보와 같은 그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밀과 같은 그러한 보호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하여 침해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해서 재판 피고인에게 뭐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그런 거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요?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전망 기사들, 분석 기사들이 실렸는데 공수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조국 수사가 불가피 공수처의 딜레마? 어떤 딜레마일까? 함께 보시죠. 윤대진 사건 검찰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확대할지 고민이다. 윤대진 사건을 수사할 때는 자연스럽게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윤대진, 조국, 박상기, 법무부 검찰국장.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 윤대진만 수사하고 그 다음은 조국은 수사 안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수사 논리상. 뭐 이렇듯 그렇습니다. 검찰에게 공수처가 다시 재이첩할 때는 아예 이 사건에서 손 떼는 모양새다. 김학의 관련 수사는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공수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동아일보 등은 공수처에 딜레마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요는 공수처가 이 같은 딜레마를 겪는 이유는 조 전 장관을 다시 검찰에 세우느냐 마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관여 정황 확보 다시 검찰에 소환될까? 자, 공수처가 과연 조국 전 장관 건을 이첩을 검찰에게 요구할까? 이런 것도 좀 관건일 것 같고.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출금 승인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판단,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오늘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이규영 검사, 출금은 대검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 이광철 비서관이 그거 조수석이 대검 차장검사가 이게 다 됐다 라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요. 이를 경향신문이 오늘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찰에 소환될까? 라는 이슈도 오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시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김병 비대위원님. 네. 공수처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했던 조 전 장관을 검찰로 다시 세우느냐 마냐에 대한 고민일 거라는 건데 네.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과연 공수처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에 가면서 그냥 두 발로 걸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용차를 내어주고 그 관용차를 차에서 바깥하고 하는 일련의 황제 면담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과연 이런 사건들을 수사했을 때 명명백백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으로 커지고 있는 이유는 등장인물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등장인물들이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고요. 그 법무부 장관이 야 이거 수사하면 나까지 수사하겠다는 거냐 라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 밑에 있었던 선임행정관 이 선임행정관은 현재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있습니다만 울산시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부터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이 중심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청와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광철 비서관이 과연 이 사건에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나서서 이 일이 연루가 돼 있다면 조국 전 수석 말하는 거죠? 네,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나서서 이 일이 연루가 돼 있다면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을 금지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직전에 대통령이 조직에 명운을 걸어라라고 언급했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일련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과연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이성윤 지검장 한 명의 문제로 귀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얽혀져 있는 사건의 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대한민국 공수처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제도로 신설된 공수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공수처의 수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과거 얘기처럼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그 얘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성역 없는 수사를 공수처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대표해서 김병인 비대위원의 생각은 공수처가 제대로 성역 없이 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히던가, 네. 그거 못할 거면 검찰에서 수사받게 하라는 의견이죠. 그거 못할 건 공수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시각. 자, 여당의 또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수사받아야 될까? 아니면 아예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수사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뭐 지금 언론 제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조국 범죄 혐의 막 이 무시무시한 제목들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라고 앞부분을 다 잊으시고 연관을 지금 못할 상황으로 저는 언론이 그렇게 이 균형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자, 저는 뭐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혐의가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자진해서 수사받겠어요. 아, 자진해서 수사받겠다.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밝히겠죠. 예. 정말 김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도 떠올리기 싫은 그 이름과 그 사건,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공소장 유출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이 세트로 되는가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의 종합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 제19 감싸기로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한 부분부터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법감정과 이런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백서를 써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김병민 비대위원의 의견이 똑같아요. 공수처 제대로 해야 해요. 제대로 해라. 예, 이번에 1호 사건으로 한 게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특채 이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죠. 지금 접수된 것이 공수처에 한 1,040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그중에 판사 검사 관련이 3분의 2이고 검찰 관련이 400건이 넘는데 공수처가 너무 쉬운 사건을 선택해서 돌아가는 꼼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살리지 못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병민 비대위원 말대로 자, 국민적 관심사가 있습니다. 아, 조국 장관이 진짜 그랬어? 좋아.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이거 다시 1호로 하든가 2호로 해서 수사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을 제가 눈치챘는데, 여야에서 모두 공수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수사하라 라는 비판성 촉구 발언이 여야 모두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점도 상당히 오늘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거의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도 좀 관심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해직 문제도 재점화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승의 자격, 조국 해직 재점화. 자, 정확한 팩트는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꼽은 2019년, 2020년 2년 연속 부끄러운 동문상 득표율 1위는 바로 조 전 장관, 조 전 수석입니다. 2019년에는 86.9%의 득표, 2020년에는 9%의 득표, 일가 비리 의혹 90%의 득표, 일가 비리 의혹 검찰 기소 뒤에 지난해 1월에 직위 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요. 저도 좀 헷갈려요. 직위 해제는 아예 해직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 강의 교수직에서 물러나 있는 거고, 강의를 못하는 거고, 교수직은 유지하는 거다. 직위 해제 후 1년간 연봉을 4천만 원 가까이, 강의도 안 하는데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재학생 2만 2천 명이 파면 직위 해제에 서명을 한 바 있고, 야당에서는 강의도 안 하고 4천만 원 가까이 받은 조국 징계해야 된다. 파면해라. 연봉도 주지 마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그 당시에 1심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서울대학교 총장은 1심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는데 1심 결과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1심 결과 이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안에는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은 재판이라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어느 정도 다른 재판부의 피고인의 재판 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위해제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징계 처분의 사전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인사상 불이익 조처입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가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 이후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됐을 때 후폭풍도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감내를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자신 스스로는 무죄를 적극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울대 입장에서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재판 결과는 올해 안에 조만간에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학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징계를 미루지는 못할 것이다. 즉 유죄가 선고되면 징계 절차를 곧바로 밟아야 하는 것이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곧바로 복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1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려있다. 지금 뭐 4천만 원 가까운 강의를 안 하면서도 그냥 받는 연봉부터 교수직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1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친구의 반박, 정민군 가족의 재반박. 정민군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궁금했던 그 시간대의 거를 얘기해주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단번의 문자 통화로부터 살아있길 바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했잖아요. 친구란 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 A씨 측은 변호 대리인을 통해서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정민군의 아버지는 친구라는 단어 자체가 모독이다. 그 단어를 쓰지 말라라는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민 군의 어머니와 아시다시피 친구의 어머니는 친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친구 측의 어제 해명이었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서 정민군의 어머니가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구 A 측의 입장문은 어제 이랬죠. 왜 전화하지 않았느냐? 그 새벽에 즉각. 그리고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친구의 가족끼리 한강을 갔느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 친구 A 측은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고인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으나 다소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사이인지라 새벽에 편하게 연락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아버지들끼리는 친분이 없었다. 라고 어제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자 손정민 군의 어머니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A씨 어머니와 자주 교류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주에도 만났다. 우리는. 늦은 밤이라고 전화 못할 사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벽 3시 30분 아이 전화 받았으면 제게 전화를 100번 하고도 남을 사이 그 시간 뒤늦게 전화하기 그 전까지 전화를 100번 하고도 남을 사이 전화만 했더라면 아들 살았을 것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참 이재명 기자 이게 이 정민군이 너무나 안타깝게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식 잃은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먹먹한 사이였느냐.
자주 교류했고 사건이 나기 전주에도 만나지 않았느냐. 새벽 3시 30분이라고 하지만 애가 못 들어오고 결국에 이렇게 됐을 때 100번이라도 전화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왜 전화하지 않았느냐. 그게 야속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민 씨의 부모님 입장에서 야속할 수 있죠. 뭐 지금 어쨌든 이 사안의 결과로 봤을 때 당시에만 연락을 줬어도 얼마나 아쉬움이 크겠습니까? 실종은 당일날 새벽 3시 37분에 정민 씨의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받지 않고 아버지가 받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당시에도 만취돼 있어서 정확한 얘기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를 깨워도 친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가 빨리 친구를 깨워서 정민 씨를 깨워서 빨리 같이 집에 보내고 너 빨리 와라 라고 했다는 건데 이제 정민 씨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때만 해도 옆에 있었던 거죠. 정민 씨가 친구 옆에. 그러니까 그때만 집에 연락을 했어도 이제 집이 가깝기 때문에 한강공원하고 바로 와서 그러니까 자기 정민 씨를 깨워서 데려가면 됐었는데 그러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생각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참 그 짧은 순간이면 그 순간만 연락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클 텐데 또 반대로 이제 친구와 친구의 가족 입장 생각해보면 당시에 술에 취한 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이 자고 있다. 그래서 깨워서 빨리 집에 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뭐 최선일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하기 참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지금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던 건 친구 부모가 그 새벽 3시 반 그리고 새벽 4시 이제 그 4시 반에 친구가 들어오고 나서도 바로 연락을 못했던 것도 너무 새벽 시간이라 연락을 못했다는 건데 물론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난주도 만났고 자주 교류하는 사이였는데 뭘 전화를 못하냐라고 했지만 이 신발을 버린 이유도 신발 너무 낡았고 토사름도 묻었지만 당시에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만약에 진짜 정민 씨가 이렇게 싸늘한 시시도 들어올 줄 알았다면 당연히 버리지 않았겠죠.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 그러면 뭐 신발 버린 것, 그다음 새벽에 연락하는 것도 그냥 만약에 아이가 좀 취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연락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들에게 선의에 의해서 많은 행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지금 사안이 굉장히 참담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타살이 아닌 지금 익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글쎄요, 언제까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고 서글픈 거기 때문에 전 가급적 지금이라도 친구와 친구 가족들이 조금 더 정민 씨의 부모님에게 다가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네, 이재명 기자의 방금의 이제 해설은 경찰의 현재까지의 생각이 맞다면이라는 전제, 그리고 친구 A씨 측의 주장도 모두 다 사실이라면을 전제, 그리고 정민군의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넉넉히 이해했을 때라는 전제를 전제하고 나온 발언입니다. 아직은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저희가 현재로선 단언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친구 A씨 측의 해명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이에 대한 정민군의 부모님의 반응과 의문점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현재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반응 좀 준비하겠습니다. 친구 A씨 측이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친구를 혼자 두고 왔다라는 것에 무책임하게 여겨질까봐 그 시각에 전화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었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정민군 아버지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민을 미친 듯이 찾던 5일 동안 친구를 찾아주는데 기여한 게 없거든요. 경찰 수사에 지원을 했다고 했지 친구를 찾아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초청한 친구가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이 일이 초래돼서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되고 저는 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실 친구란 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조금 양측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친구 A씨 측은 김병현 박사님, 네. 유족에게 반박하는 모양새를 띌 수 없었다. 고인에 대한 애도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이 유족 입장에서는 정민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기억이 어땠는지, 왜 전화를 못했는지, 진작에 우리에게 왜 얘기를 해주지 않았느냐, 왜 친분이 있었는데 우리와 한 달이 건너서 경찰한테만 그렇게 협조하고 말았느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한강에서 두 친구가 술을 마셨는데 한 친구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고, 당시 손정민 씨 아버지의 그 모습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원양어선을 타고 있더라도 제발 건강하게 두 번 다시 못 봐도 좋으니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애타게 그 아들을 찾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는 아직은 정민 씨가 싸늘한 주검이 돼서 발견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민 씨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모두가 애타게 노력해야 될 텐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도움이 됐을 텐데 그때 연락을 주지 않았던 부분부터 사실 손정민 씨 아버지가 지켜보기에는 많은 일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고요. 아니, 근데 통상적으로 예.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면, 뭐,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다 나름의 근거가 있지만, 그때 새벽에 전화 못했던 것은 이재명 기자 얘기대로, 뭐, 사안의 심각성을 몰라서 전화 못했다고 하지만, 사안이 심각해졌을 때, 왜 이 친구 측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그때 제가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뭐 작은 거라도 좀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구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 휴대전화가 바뀌었을까? 그럼 바뀐 휴대전화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 친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훨씬 더 사건의 문제를 푸는데 많은 협조들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지금 이 변호인이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 고인을 추모하는 기관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의 조사나 협조에 모든 것들을 다 성실하게 협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찰이 초기에 제대로 나서서 수사했는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던 것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수색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한강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반포 잠원동 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아파트에 전단을 붙여가면서까지 처음에 단서가 중요하다, 블랙박스 영상을 찾기 위해서 협조해달라는 얘기들은 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겠죠. 그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우기 어려운 것들이 지금 이 사건에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오해나 억측이 쌓이지 않도록 경찰이 빠르게 조사하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너무나 처음에 초기에 대응이 실패했던 부분들로 여기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지점이 너무 큽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날의 일을 재구성하고 있지만, 저희 언론 보도와 취재를 종합해보면 결정적인 40분, 정민군이 왜 강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재구성을 아직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 측의 입장에서 그날의 일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강공원으로 간 이유, 그날 4월 24일 밤 10시 A씨 다른 친구와 술 마시고 헤어진 후 정민 씨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A씨가, 그러니까 친구가 먼저 정민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너희 집이나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자 라고 하자 손정민 군은 집에 부모님이 계시니 집 근처 한강공원에서 마시자. 이 참 정민 군이 아버지와 다 큰 아들인데 아빠 사랑해요 라는 카톡을 보냈던 것을 보고 참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 대목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집에 부모님들 다 계시니까 효자예요, 효자. 집 근처 한강공원에서 왔어요. 조금만 덜 효자였어도, 그냥 집에서 마셨어도 아쉬움이 듭니다. 4월 24일 밤 11시 30분 손정민 씨와 A씨가 한강공원 인근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했다라는 게 A씨 측의 주장인 거죠. 25일 새벽 1시 50분 이제 새벽으로 넘어갔어요. 손정민 씨가 A씨가 춤추는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재합니다. 3시 37분 A씨가 본인 아버지와 통화한 시간이 바로 저 시간이죠. 놀라는 시간이죠. 정민이가 취해서 깨우기 힘들다. A씨 아버지가 잘 깨워서 집에 보내고 너도 빨리 택시 타고 돌아와라 라고 따끔하게 혼냈다라는 게 A씨 측의 입장입니다. 4월 25일 새벽 3시 38분에서 4시 10분 이게 지금 비었어요. 구체적 경위 파악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앞서서
경찰은 익사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더 말하면 국과수에서 직접 사인에 대해서 익사라는 소견을 밝혔지만 여전히 이 부분 정민 씨가 물에 들어간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이 사건 결론 안 난 사건입니다. 왜 물에 들어간 경위 이거 경찰이 밝히지 못하고 있고 현재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비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4시 15분 A씨 부모 거주지에 화재 신고가 있어서 소방관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일이 생겨서 잠에서 깼다. 이게 친구 측 주장이고 4시 17분 A씨 부모 A씨 돌아오지 않자 통화를 못했다. 4시 30분 A씨가 혼자 한강공원에서 빠져나왔다. 바로 이 부분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잖아요. 여러 가지 수사해보셨을 텐데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정민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우리 경찰이 도와드리기 위해선 지금 저 40분 아직 규명하지 못한 그 40분을 빨리 경찰이 수사력으로 재구성해내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어제 어떤 출연진은 이 경찰이 못할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본인의 견해를 도직구시에서 내놓기도 했었는데 형사 출신으로 보실 때 경찰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오전 3시 37분 A씨와 아버지 간의 통화 그리고 그 이후에 A씨가 오전 4시 30분 한강공원을 빠져나온 CCTV 그리고 그 직전에 정민 씨가 없고 A씨 혼자 강 가까이에서 누워있더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그 사이 비는 40분 동안 정민 씨와 A 씨가 어떻게 분리되게 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작업이 되는데 이 사건은 실체 관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민 씨와 동석한 유일한 목격자인 친구 A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어떤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정황과 증거 그리고 기존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나가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망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근거를 들어 합리적인 결론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분리되는 과정에 유의미한 정황이 확보돼 경찰은 그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분초 단위로 그 일체의 과정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비교적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달 안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정민 씨 측과 친구 A 씨 측 모두 불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정민 씨 측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죠. 예. 경찰 수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충분한 근거를 들어 합리적인 결론을 내놓지 못한다면 즉 국민 대다수가 저 정도면 공감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들어 두텁게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 40분을 경찰이 규명하지 못한 채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수긍할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게 박선배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경찰의 관건입니다. 잠시 후에 경찰청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했는지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정민군 아버지를 저희가 채널A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시 18분, 3시 37분 전화할 시간이 많았는데 아까 앞에서는 뭐 여행을 많이 다닐 정도로 친한 친구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새벽에 전화하기는 어려운 사이다. 그러니까 약간 모순된다고 느끼거든요. 본인이 나올 정도로 급한데 우리한테 연락 안 했다는 거는 뭐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면 이 장소에만 10분 이상 머문다는 거는 찾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이 CCTV 장면을 마지막에 언급했습니다. 그 장면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봤지만 이 장면은 이제 동이 트고 나서
친구의 가족들이 한강공원을 방문한 장면인데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저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장소에 이 가족들이 10분간 머물러 있는 것은 정민 군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 정민 군의 아버지가 의문점을 제기했던 CCTV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자, 과연 이게 정민 군을 찾는 장면인 것이냐라고 아버지는 의문을 제기한 대목이거든요. 박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심스러운. 그러니까요. 예. 우선 정민군 그리고 정민군 가족의 그 슬픈 마음을, 아픈 마음을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어떤 결론이 경찰에서 나오더라도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면 계속 어떤 이런 상태로 남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이제 좀 많이 들고요. 양측의 입장을 다 존중해야 하나, 그러나 뭐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CCTV 화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렇군요. 뭐냐면 저 시간이면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도 할 시간인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뭐 어떤 심각성을 모르는 정도라면 와서 직접 부모가 저 자리에 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CCTV 화면을 보면 이미 다 이제 동이 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저런 정도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부모가 나와서 찾거나 이런 것인데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 이것은 뭔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경찰이 이제 밝혀내야 할, 설명해야 할 부분이고, 또 저 비어있는 공백 40분이 우리 정민군의 부모님, 가족들 입장에 보면 정말 텅 빈, 뭐 우주와 지구 사이 거리만큼이나 큰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빈 공간은, 그 텅 빈 공간은 바로 지금 친구의 그런 이 사태를 대하는 그런 친구의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청장, 김창규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불신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하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 뭐 촉구이자 다짐, 동시에 둘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글쎄요. 경찰은 한강 출입 차량 154대, 블랙박스 포렌식을 대부분 완료한 상황. 해군과 AC 휴대전화 합동 수색도 계속하고 있고요. 40분 행적에 결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주목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재명 기자, 경찰청 출입 기자 했었잖아요. 사건 기자들을 통솔하는 캡 기자도 했었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의 언급이 뭐랄까요, 일각에서는 너무 원칙론적에 그쳤다. 특히나 이제 경찰의 이번 초동 수사와 관련돼서 국민적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상황인데,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겠지만 너무 뻔한 얘기를 했다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라. 뭐 이거 말고 더 할 수 있는 말이, 적절한 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더 뭐 새로운 얘기를 하기 참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들의 뭐 초동조사가 만약에 초동수사에 미흡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인 거죠. 나중에 이제 뭐 감찰을 통해서 밝힐 문제인 거고, 지금 현재는 역시 뭐 정민 씨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실종된 3시 38분부터 4시 20분까지의 그 한 42분간의 그 빈 공백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중요한 건 가장 좋은 건 친구가 기억해내면 좋겠지만 친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상황에서 결국은 기댈 수 있는 게 어떤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또 목격자의 증언인데, 사실은 뭐 지금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건 역시 뭐 블랙박스라든지 증언을 통해서도 사실 잘 복원이 안 되는 거겠죠. 42분간의 그 행적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박수현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사실분을 확인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참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참 경찰 수사에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다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 결국은 지금은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고 결과가 만약에 국민들의 의혹을 확인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경찰 입장에서 또 책임을 물어야겠죠. 뭐 그런 수순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친구 A씨 측의 변호인단이 한 언론 방송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친구가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 SBS에 출연했군요. 양정근 변호사. 함께 술 마시고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같이 돌아오지는 못했다는 것에 자책감이 매우 크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정상적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다.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라 생각한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다. 라고 변호인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친구 측의 주장이 모두 다 이제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 친구로서 내가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는 것도 나의 잘못이다라는 자책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 사건에서 현재 상황만 두고 보면 친구 A씨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이런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수사가 아닙니다. 누구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사 단계입니다. 내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사실 친구 A씨 측은 경찰이 요청하는 휴대전화, 블랙박스, 소지품 등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임의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 A씨 측 입장에서는 내사 단계라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건되지 않거나 불기소로 이 사건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비난에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겠죠. 부득이한 면은 있긴 합니다. 부득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해 준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이유와 어찌되었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이런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수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인데,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도 이 변호인 측이 이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 이러한 입장을 낸 것 같아 보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내 잘못이다라고 자신의 입장, 사과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든 간에 친구 A씨 측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만약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 이 사회적인 비판이 더 가해진다면 친구 A씨 측도 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만 모든 상황을 맡겨두지 않고 검찰에 구제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구제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꽁트라고 해야 할까요? 북한이 꽁트까지 만들어서, 대본도 쓰고 꽁트를 만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풍자를 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북한 꽁트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을 지는 별똥별이라고 풍자를 한 건데, 이건 뭐에 대한 풍자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코멘트한 것에 대한 북한식 풍자입니다.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를 오래 하면서 북한을 계속 취재해 왔는데 이런 식의 북한의 꽁트는 전 처음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송국입니다.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지 소동. 촌행으로 별의 순간을 붙잡았는데 이걸 놓칠 수 없지 않소. 아이고, 여름도 좋지 않은데 별의 순간 타령은 그만하라요. 뭐 타령?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벌덩이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정당에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반짝했다가 사라진다고? 아니 그럼 내가 별지란 말이야? 그렇죠. 별지의 순간 내 마음속에서까지 당신이 별지가 되어버리지 않길 바래요. 왜 자꾸 별지 하면서 그래? 내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라도 진짜 별이라는 걸 기어코 증명하고야 말 테다.
별지는 북한 말로 별똥별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별이라는 별지라고 하는데 이 북한이 굉장히 이례적인 꽁트를 만든 건데 몇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겨서 이재민 기자. 일단은 이거 누구 보라고 만든 방송인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북한 주민들 가운데 심지어 그 잘 산다는 평양 시민들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징계 국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왜냐? 북한은 정보가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통제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내 뉴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경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시사적인 풍자 꽁트를 만든 건 북한 주민 보라고 만든 건 아닐 테고 우리 보라고 한 걸 텐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윤석열 총장을 신경 쓰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윤 총장뿐이 아니라 대외 선전용이라 봐야겠죠.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지금 한국의 어떤 대선 상황, 그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깊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 꽁트의 전체 전체의 그 대본을 봤더니 굉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부상했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어떤 고민들이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름대로 북한에서 잘 평가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저도 봤는데 그 꽁트 안에 국내힘으로 입당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나오죠. 써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이 국내의 정치 상황 그리고 내년 대선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거를 예. 이제 표현한 거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내년 대선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 중요하죠.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북미 관계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실패를 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도 지금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 이후에 어떤 본인들의 모멘텀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뭐 유력한 대선주자 대선주자 한 명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그런 유력한 대선주자가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논평을 낸 게 아닌가 싶고 예. 그 논평에 상당히 좀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지의 순간이다. 별똥별이다. 이미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보수 진영에 대한 경계심,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적대감 이런 것까지 같이 표현하면서 한국 대선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수현 전 의원께서 청와대 대변인에 계셨으니까 예. 아마 북한이 이렇게 꽁트를 만들어서 누군가의 한국 정치인에 대해서 논평한 것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 논평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풍자를 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게 싫은가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우선 윤석열 총장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북한에까지 알려져서 북한도 인정하는 위치가 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윤석열 총장은 해석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어느 정도 여론조사대로 그만큼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문 대통령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붙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북한도 윤석열 총장을 이것이 일시적 바람이 아니라 혹시 이것이 현상으로 굳어지지 않겠나라고 현실로 인정한다는 증거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러면서 혹시 윤석열 총장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저 사람의 생각이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간을 보기 시작했다. 북한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 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예. 저렇게 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분석.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예. 이제 한번 보려고 하겠죠. 요 다음 반응은 이제 북한이 이끌어내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21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들이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인가 하나는 싱가포르 회담의 토대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 일괄 타결 방식에서 우리가 늘 주장하던 점진적, 단계적, 유연적, 실용적 이것을 전부 다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얘기했던 어떤 셈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뭘 좀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아마 윤석열에 대한 관심을 북한이 표명함으로써 아마 문재인 정부 한미 정상회담을 좀 더 어떤 결과를 좀 얻어와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압박, 기대 이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험한 말 자주 하잖아요. 네네. 겉으로 만났을 때는 막 굉장히 손잡고 하면서도 뒤에 돌아가서 뭐 앵무새라고 그러네요. 우리 대통령에게 그랬고 미국 대통령에게는 옛날에 뭐 원숭이라고 했고 일본 총리한테는 사무라이 후에 막 이렇게 험한 말 많이 하는데 윤총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험한 말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상당히 박수현 의원의 흥미로운 분석, 북한 어떤 속내까지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흥미롭지만 잘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의원의 개인 분석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5.18 관련 메시지를 냈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도 냈죠. 윤 전 총장이 급기야 광주에 갈 계획도 있다라고 밝히자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그제 입장문 냈고 광주동 호남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5.18 당일에 참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추후 적절한 시점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 광주 간다! 라는 거죠. 그러자 김남국 의원.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이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지난해 11월 30일 무혐의 처분 받았을 때는 직무 배제 상태였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 뭐 윤석열이라고 안 했고 윤석열 검찰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트지 않았다라고 항명할 수는 있지만 기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팩트의 정확성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논평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 어쨌든 비판했고요. 신동근 의원. 독재 맞서서 싸워보지도 않고 아는 체 한다. 어처구니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성주 의원. 민주주의 파기자들의 5.18 정신 들먹였다. 최민희 의원. 전 의원이죠. 검찰은 군부의 시녀로 민주화 위해 헌신한 민주인사 학생들을 탄압했다.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총장이다. 정치검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당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윤 전 총장 광주 간다. 사실은 5.18 전야제에 지금의 이제 여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까지 함께 지금 초청을 받은 장면이 이제 또 오늘 뉴스에 크게 보도됐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분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광주 간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가 일단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독재와 전체주의에 맞서는 것, 과거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이러한 일이 연결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는 것은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 특히 초임 검사들에게 강연하는 과정에서도 독재와 전체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헌법 정신에 대한 그 기치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받고 검찰총장직을 떠나게 됐던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빗대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넉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3월 달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특별한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2달이 넉넉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조급해질 법한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북한이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띄워주기식 그런 역할들이 나서게 되고 지금 보게 되면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윤 총장을 비판하게 된다면 윤 총장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행동을 이어가야 되는 부담감들을 줄이면서 다시 윤 총장이 뜰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의 행보를 보면 지난날 우리가 국정감사 청문회장에서 윤 총장을 대권자로 띄웠던 핵심적인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 그 법사위에 있었던 여당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내고 있는 메시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대권 과도에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고 윤 총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게 된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무튼 현재까지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얻어간 게 훨씬 더 많은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의 시각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뉴스도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오늘의 핫한 분들만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상 지금 공개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정복 의원, 그리고 빌 게이츠가 불륜서를 인정했어요. 외도 사실을. 그렇군요. 먼저 오늘의 핫상, 첫 번째 핫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늦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거짓말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그때 당시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밝힐게요.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부메랑이 돼서 고스란히 오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확인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확인한 바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은 어디서 그걸 확인했는가라는 물음이 돌아갑니다. 비공식적 확인 대체 어디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씨. 지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 재차 확인한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특히 한동훈 검찰이라고도 지목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 당시 이사장은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을 했다. 국가기관이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 유예 청구를 걸어오는 경우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검찰 빼고 권한 가진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거듭 밝힙니다. 유 이사장에게 재단금융 계좌 관련 통보 유예 요청 사실 불법적으로 알려준 성명불상의 관계자를 처벌해달라 시민단체가 검찰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유시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국가기관이 재단금융계좌 정보 거래 제공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즉 검찰이 불법으로 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걸 유시민 이사장은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에서는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에서 한 얘기 다르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얘기가 다르다라는 내용이 되는 셈인데 이재명 기자 좀 어려운데 말들이 쉽게 말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확인해봤다. 비공식적으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유시민 이사장이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한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냐 이 논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나마 의도치 않은 실수인 게 아닌가라고 봤던 대목이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금융기관에다가 계좌 조회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가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해봤더니 검찰을 빼고는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나마 이것이 실수였나 보다. 왜곡이 아니라 이렇게 봤던 근거였는데 그 근거가 무너진 거죠. 왜 무너졌냐면 비공식적으로 다른 기관, 검찰 뺀 나머지 기관, 그러니까 그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게 무슨 경찰도 있고 금감원도 있고 금융위 등등 있겠죠. 그런데 물어봤더니 우린 안 했다라고 해서 그럼 검찰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실제 그렇게 확인된 기관은 없다. 다만 어떻게 이제 해명을 하냐면 과거에 보니까 계좌 추적을 할 때 기관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오더라. 검찰이 아니니까 뭐 경찰에서 할 때는 경찰이 먼저 기관에 계좌 추적할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더라. 사실 그런 요청이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고 믿었다는 건데 약간 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나친 착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 반성문에 이런 이제 가장 저희가 반성문에서 이제 통렬한 반성이라고 했던 대목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검찰을 악마화했다라는 대목이었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했던 주장들이 다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비공개로 확인한 것도 없음에도 마치 비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얘기했다면 이러면 검찰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확증 편향에 빠져서 검찰을 악마화한 게 아니라 검찰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거짓 주장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 주장한 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있지도 않은 일을 설마 장관까지 지냈고 대권 주자로도 언급됐던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지어서 거짓말을 했을까?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뭐가 있겠죠? 차라리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 안 했다라고 보는 게 그게 차라리 그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장관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이 사건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첫째는 유시민 이사장의 명예훼손이고 둘째는 이 다른 국가기관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이 두 죄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다른 국가기관들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 통보 유예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검찰에서 유 이사장은 다른 국가기관들이 통보 유예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다른 국가기관들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유 이사장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유 이사장은 만약 무죄 주장을 지속한다면 비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다른 국가기관들로부터 확인한 다른 정황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정황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다른 정황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 정황이라면 계좌 추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국가기관이다. 이 국가기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즉 매우 경솔하거나 악의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이상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나의 발언이 그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즉 두 가지의 주장을 큰 축으로 법리를 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전망,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핫상, 바로 문정복 의원인데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야당 조수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문정복 의원 한두 번 아니다. 문정복 의원 운영위 국감서 야당 의원 질의 때 손가락질하고 옆자리 김용민 의원 등과 귓속말 하면서 비웃고 고함질러 댔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 중에 내게도 손가락질하며 너나 잘해라고 그때도 반말했었다. 라고 조수진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문 의원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장 고선 때 야당 후보를 향해 쓰레기 막말 퍼붓고도 압도적으로 당선된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냐. 자신의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것인데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과연 너나 잘해 라고 반말을 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하실 일 아닙니다. 이거 민주당을 감사합니까? 네, 질문 같은 질문을 청와대 감사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감나라 밴나라 껴들지 마세요. 자, 이제 저때 당시에 조수진 의원의 주장은 김병민 비대위원이 내게도 손가락질하면 너나 잘해라고 반말한 바 있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이렇게 반말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에요.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 소환되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 시작된 것은 국민의힘과의 설전이 아니라 정의당에 있는 류호정 의원과의 설전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90년대생 젊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류호정 의원뿐만이 아니라 장혜영 의원 80년대생입니다. 장혜영 의원은 자당에 있는 대표를 향해서도 성추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질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타당에 있는 민주당의 이 나이가 지긋한 의원이 와서 뭔가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것들에 대한 불편한 내용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됐을 경우에 정화시키게 되는 게 국회에는 윤리특위라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특위요? 무조건적으로 징계해서 제명하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과 발언도 할 수 있고 징계의 수위들이 경징계부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덮기식으로 윤리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문정복 의원이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는 변절적 논하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일들까지 소환해서 이거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까지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터라 과연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왜 옆에 계시잖아요. 여쭤보겠죠. 그 문정복 의원 본인은 사과관리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뭐 당의 입장을 말씀드릴 사안인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국회에 보면 바른 언어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른 언어 대상? 그렇습니다.
제가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원내대변인이지 예. 않습니까? 대변인을 3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발언 언어 대상을 계속 받았거든요. 아, 훌륭하십니다. 그 야당 대변인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회에 가보면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자괴감이 들었던 게 이게 국회 맞는가? 이게 국민의 대표인가? 이게 민의 전당인가?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예. 또 우리 조수진 의원님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가 싶긴 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예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서로 지나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정복 의원이 아무리 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우리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박주영 후보자의 그 도자기를 외교 행랑을 이용한 밀수 행위이고 범죄다라고 그렇게 사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규정을 한 것에 대해서 따지는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후배 나이 어린 의원과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예. 문정복 의원이 당의 뭐 입장 이런 것을 질문을 받기 전에 본인이 깔끔하게 사과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결자이지 하라라는 또 박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핫삼, 세 번째 핫삼인데 빌 게이츠가 최근에 이혼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여직원과 불륜 사실까지 공개됐습니다. 지난 3일 빌 게이츠 부부 이혼 발표, 이혼 사유 함구했죠. 그때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빌 게이츠가 MS 여성 엔지니어와 과거 부적절한 관계를 수년간 맺었고 MS 이사회가 2019년 이 사실을 인지해 빌 게이츠에게 이사직 사임을 요구한 바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MS에게 지난 2019년, 2000년 빌 멀린다 결혼 6년 뒤부터 빌 게이츠와 수년간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라는 보도도 했고요. 이사회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을 연루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빌 게이츠는 자선 사업에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지난해 3월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죠. 자, 외도 사실에 대해서 시인했습니다. 20여 년 전 내용 관계에 있었으나 우호적으로 끝났다. 이사직 사임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대변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외도를 한 건 맞군요. 본인이 인정했기 예. 때문에 맞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멀린다와 결혼한 지 한 6년 정도 지난 2000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여성 엔지니어와 수년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2019년도에 그것을 이사회에 투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멀린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투서에 의해서 외부 법률에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빌 게이츠에게 이사직 사임을 요구했고 그래서 실제 지난해 사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빌 게이츠는 외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사직 사임은 그거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여성뿐 아니라 2000년도부터 수년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06년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몇 직원이 발표를 한 직원을 보고 나서 혹은 뭐 같이 출장을 간 직원들에게 따로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기에 따라서 이게 위기의 관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호감에 의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성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직원들에게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면 이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이혼과 무관하게 이 문제 상당히 미국 사회에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의 날카로운 돌직구 촌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은 비하다라고 20대 청년이 여당 당대표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전엔 친구들끼리 너 자유한국당 지지하냐? 라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준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구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오늘 제대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닐까?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앞에서 이런 쓴소리를 한 거고, 얼마 전에는 이 초선 모임들에 참석한 20대 청년들이 조국 사태 때부터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는 발언을 초선 의원들이 경청한 바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이 이 청년의 주장에 따르면 비하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박수현 의원님, 쓴소리죠, 돌직구죠. 뭐 쓴 정도가 아니라 뼈가 아프죠. 뼈가 아픈 주장인 거죠.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당이 아프고 뭐 이런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저희 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 청년 대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저희는 미안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힘든 시기에 청년 대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인격과 자신이 가지고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도 부족한 그런 시기,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주는 것, 정말 뭐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미안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 김한미로 대학생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저희 당 후보들이 이제 청년 정책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마 이런 거죠. 이번 대선 기간들을 통해서 이 청년 대학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표를만 얻기 위한 것이냐,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어떻게 담길 것인데, 아마 저희도 지금 저 후보가 주장한 저런 어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저런 정책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담게 될 텐데, 그런 정책의 다양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치권, 저희 당의 진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청년 대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청년 대학생들의 꿈이 좀 살아나고 한번 노력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도 계시지만 사실은 송영길 당대표, 개대학 당대표가 새로운 당대표가 오고 나서 사실 이 같은 쓴소리를 면전에서 듣는 굴욕을 자초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달라진 점이다라고 평가받는 부분도 조간신문에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 이 야권의 잠정 대권 후보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으니까 여권의 대권 후보들의 어제 광주 총출동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기에 여권 대권 주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첫 추모 행사 참석, 이낙연 전 대표 3박 4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 호남 전역을 두루 훑어서 검찰개혁은 광주 정신이다 라며 이야기하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광주에 현재 총 집결을 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의원들도 이게 참 이런 일도 있군요. 광주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추모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정상화가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민족의 학을 풀어주셔서 역사 발전이 감사합니다. 역사상 처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음이 녹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 그냥 가슴이 아련하고 그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너무도 오래 기간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겸손하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비대위원님, 호남구에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펼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무릎사과 한 이후에 당의 정강정책의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삽입하고, 그리고 난 뒤에 호남에 있는 유족회들의 공법단체 승격 등 많은 일들의 법제화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강정책 김병인 비대위원이 바꿨잖아요. 제가 그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우리 당의 가치, 정신 뿌리에 함께 삽입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 김종인 위원장 떠나고 나서도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를 향해서 함께 통합하고 나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정신, 전혀 변함 없이 누가 당의 지도부가 오더라도 가겠다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임을 바로 어제부터 오늘자로 알리게 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참 이게 뿌듯한 게, 오늘 방송은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우리 돌직구 시족 국민들 앞에서 달라지겠다라고 쇄신의 약속을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이, 또 믿을 만한 두 분이 해주시니까 진행하는 저로서는 참 보람있고 오늘 좀 뿌듯했던 순간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